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7월 22일 화요일 우리 시장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연고점을 찍기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로 1.2% 내린 3,169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6%, SK하이닉스가 1.5% 가까이 떨어졌네요. 코스닥 지수도 오전에는 강세를 유지했지만 결국 1% 빠진 81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0전 내린 1,387원에 장을 마쳤네요.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2.9도. 오늘이 절기상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한 대서라고 합니다. 속담의 대서에는 염소뿔도 녹는다는 말이 있던데 우리는 뿔나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로비 윌리엄스의 The Road to Mandalay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했습니다. 지연님께서 더위는 염소뿔을 녹이는데 시작곡은 고막을 녹이네요 하는 이런 센스 있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김미숙님께서도 절기대서답게 날이 뜨끈뜨끈해요 라고 해주시고요. 김정기님께서는 부산 너무 덥다고. 그죠? 부산 더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성남님께서는 대서로 이행시 지어주셨어요. 대구는 서울보다 더 덥다. 너무 좋네요. 네, 맞아요. 대구 너무 더워서 또 고생하실 것 같아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죄송합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너무 더워서 목이 메었어요. 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그때 그 시절 뉴스로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1교시, 2교시 내용을 살짝 공개하자면 모두 콘텐츠와 관련된 거예요. 추억이 방울방울. 아주 재밌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양산 쓰고 걷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우산 같은 건 비 올 때만 쓰는 거라는 인식이 강했던 미국인들이 이제는 뜨거운 폭염 앞에 두 손을 든 셈입니다. 햇볕 좋은 날이면 앞마당이든 공원 잔디밭이든 날 태워라 하며 태닝을 즐기던 미국 젊은이들. 그런데 요즘 같은 폭염에는 도저히 무리였나 봅니다. 이제 태양은 쬐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커진 거죠. SNS에는 자외선 차단용 양산을 들고 걷는 영상이 늘고 있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야외 활동 시 양산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하는 반응인데요. 덕분에 자외선 차단용 UV 양산은 올여름 미국에서 가장 핫한 여름철 아이템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인들도 20세기 초까지는 태양을 피하기 위해 파라솔이라고 부르던 햇빛 차단용 양산을 썼습니다. 그러다 자외선 차단제, 모자 등 더 간편한 보호 장비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진 거죠. 그러다 이제 다시 우산이 건강 보호 수단으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태양을 피할 뿐 아니라 기미, 조기 노화는 물론 피부암 예방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말이죠. 요즘 유행하는 자외선 차단용 양산은 우리 할머니들이 쓰시던 얇은 꽃무늬 양산과는 좀 다릅니다. 촘촘한 원단에 UV 차단 코팅이 된 짙은색 양산을 더 쳐주는데요. 자외선은 흡수에 차단하고 복사열은 반사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색보다는 검은색이 자외선을 최소 90% 이상 막아준다고 하네요. 또 하나, 선크림 살 때 우리는 SPF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 지수를 확인하죠. 그런데 우산이나 의류를 구입할 때는 UPF라고 하는 글자를 찾아야 제대로입니다. UPF 50 이상 제품이라면 자외선의 90%는 차단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아주머니들이 맑은 날에도 우산을 썼던 그 깊은 뜻을 이제 미국인들도 알아가나 봅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경제 트렌드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도 좋아하는 웹툰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한국이 이제 웹툰 종주국이거든요. 애초에 웹툰이라는 장르 자체가 한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국내는 물론 요새는 해외 독자가 급증을 하고 웹툰을 원작으로 만든 인기 영화랑 드라마가 쏟아지는 등 미래 먹거리로 많이 곽강을 받았었죠. 그런데 요즘 우리 웹툰 시장 성장이 꺾이고 위기 신호가 켜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료 결제 고객이랑 콘텐츠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글로벌에서 활약하던 우리 국내 플랫폼이 잇따라 철수하는 등 여러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웹툰이 얼마나 또 어째서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K 웹툰 시장, 사실 저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망가라고 하는데 네. 거의 요새는 한국의 웹툰과 일본의 망가가 양대 산맥일 정도로 그렇게 위상이 커졌고요. 실제로 시장 규모 자체도 커졌습니다. 2019년 6,400억 원 수준이던 국내 웹툰 시장이 2023년에 2조 원까지 성장을 했고요. 글로벌 전체 시장 규모도 7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 성공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한국 웹툰 플랫폼과 제작 스튜디오 이런 기업들이 해외 각지에서 맹활약 중인데요. 단순히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 영향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2차 창작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최근에도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웹툰 원작 K 콘텐츠가 요새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태원 클라스, 웹툰을 안 보셨더라도 이제 드라마는 보셨죠? 네네. 네,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한국, 일본, 대만 이게 3국에서 드라마화가 됐었거든요. 와. 근데 최근에는 일본에서 뮤지컬로 만들어서 어머. 출연을 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다음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유명 제작사, 웹툰 애니 제작사가 붙어가지고 애니메이션화가 되면서 큰 네. 흥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요새 드라마나 OTT 업계에서는 웹툰 없이는 콘텐츠 제작을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존재감이 대단한데요. 맞아요. 흥행작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진짜 많아요. 뭐 DP, 무빙, 약한 영웅, 요새 뭐 중증 외상센터 이런 것들 다 웹툰 원작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좀 지난 거고, 최근에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파인, 네. 그다음에 배우 소지섭 씨가 출연하는 이제 느와르물이죠, 광장,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웹툰 원작이고요. 아, 그래요? SBS에서도 드라마로 많이 만들었었어요. 웹툰 원작으로 해서 과거에 엄청 흥행했었죠. 사내 맞선, 그다음에 국민사용투표, 이런 것들이 다 웹툰 원작 드라마입니다. 사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건 이제 너무 구문이 되어버렸는데, 뭐 신과 함께, 은밀하게 위대하게, 강철비, 뭐 이런 작품들 다 인기 웹툰이었고요. 네. 특히 요새 영화 극장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 바로 전지적 독자 시점. 전독시라는 작품이 이제 내일 개봉을 하거든요. 네. 블록버스터 대작인데 이것도 웹툰 인기를 등에 업고 영화한 작품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다음 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배우 조정석 씨가 이정은 씨가 출연하는 뭐 코미디 영화 좀비딸, 이런 영화도 다 웹툰 원작. 요새 업계 얘기 들어보면은 신작 뭐 10개 중에 뭐 대여섯 개 정도는 웹툰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인기를 끌었던 그 많은 드라마나 뭐 영화들이 진짜 다 웹툰이 원작이네요. 네, 다 만화였습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개봉을 앞둔 웹툰 원작도 있고, 최근에도 좀 웹툰이 그러면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아닌가 봐요. 요즘에도 분위기가 아주 막 최악이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런데 네. 성장세는 확연히 꺾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웹툰 시장 성장률이 65%, 엄청난 고성장을 기록했었거든요. 네. 근데 2022년에 16%까지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도 20%를 간신히 넘긴 수준. 확실히 좀 둔화가 됐고요. 그리고 웹툰 양대 플랫폼이죠. 네이버 웹툰이랑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황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양사 영업이익이 모두 100억 원 가까이 빠졌고요. 특히 아까 나스닥 상장사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 손실만 1,400억 정도,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이용자 수가 10% 넘게 줄었고 유료 독자도 6% 가까이 감소하는 등 안 좋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요새 네. 유료 독자 많이 빠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웹툰 플랫폼이 해외에서 좀 구조조정, 사업을 좀 정리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NHN이 운영하는 글로벌 웹툰 플랫폼인 포켓 코믹스라고 있는데 네. 영미권이랑 프랑스 서비스를 모두 종료하기로 했고요. 한국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만 남기기로 했고요. NHN 포켓 코믹스는 2023년엔 독일, 2024년에는 동남아 서비스를 이미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유럽,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웹툰 서비스를 종료했고요. 최근엔 텐센트와 함께 운영하던 중국 웹툰 플랫폼 포도만화 서비스도 마무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태국 법인도 정리하기로. 그러니까 사업이 안 좋다는 얘기죠, 해외에서는. 그러네요. 근데 말씀하신 시기를 좀 보니까 팬데믹이 좀 끝나면서 이제 야외 활동이 늘어나니까 독자들 이탈이 좀 늘지 않았나, 있지 맞습니다.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사이에 또 시장은 포화되고 그런 맞아요. 요인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 웹툰으로 돈을 버는 작가들이 좀 어려워졌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통계상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웹툰 신작 연재 자체가 줄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진원에 따르면요. 2023년 신작 연재가 3,288개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지난해에는 2,600개 밑으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작가 수입도 줄어드는 중입니다. 이게 지난해 웹툰 작가 연간 총 수입 평균 값이요. 약 4,270만 원 정도였는데 그 전년에는 6,480만 원이었거든요. 아, 줄었네요. 굉장히 많이 확실히. 줄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게 네이버에서 진짜 인기리에 12년간 무려 장기 연재해온 한 인기 웹툰이 있어요. 윈드브레이커라고 있는데 네. 이게 갑자기 연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뭐 인기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트레이싱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게 트레이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베껴 그리는 겁니다. 원래 있던 다른 만화를 우리 예전에 기름종이 만화책 위에 대고 막 그렸잖아요. 네네네. 뭐 거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구도나 이런 캐릭터 얼굴 표정 같은 거를 그대로 베껴 그렸어요. 정말요? 그래서 작가가 이제 연재를 중단하겠다,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이게 작가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매주 마감에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네. 이번 만화를 베껴 그렸다. 이게 참 진짜 인기 웹툰이었는데 요 한 장면만 봐도 우리 숨가쁘게 달려온 K 웹툰 산업의 과로와 피로, 그다음에 시스템적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기는 한데 네. 뭐 그 얘기는 들었어요. 안 그래도 웹툰 작가들 업무량이 어마무시하다 그런 그쵸. 얘기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콘진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정부에서도 그 조사를 했는데요. 네. 웹툰 작가는 일주일에 평균 6.3일을 일한다. 네, 주 52시간제 이런 거랑 전혀 무관하고요. 그러니까 웹툰 연재 주기가 대부분 일주일에 주 1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는 스토리 구성하고 이틀째는 콘티 만들고 3일째부터 뭐 그림 그리고 채색, 대사 편집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쉴 날이 없다. 그리고 스토리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은 일을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주말 평일 밤낮 없이 일하는 셈이고요. 그리고 또 요새 작가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사실상 국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이 양대 플랫폼이 독과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플랫폼 영향력과 협상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수익 분배랄지 계약 수정 사항 이런 거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이런 웹툰이 위기를 맞은 배경에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 네. 저도 사실 이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 너무 비슷비슷한 획일화된 컨텐츠가 문제 아니냐 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요새 웹툰 열독자 사이에서는 네. 요새 볼 작품이 없다.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불만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회빙환이라는 회빙환? 키워드가 요새 웹툰 독자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신조어예요. 네. 회빙환이 뭐냐? 회기, 빙의, 환생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품이 회기 옛날 뭐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가고 빙의 뭐 영혼이 씌어지고 환생 뭐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게 없으면은 스토리가 굴러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대표적으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스토리죠. 네. 이게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인기 웹툰이 화산귀환 이 제목 자체에서부터 벌써 귀환, 뭐 회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새 인기는 웹툰 제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요. 뭐 회귀, 뭐 귀환, 이 세계에서 나는 뭐 용사, 뭐 이런 거랄지 아니면은
뭐 나 혼자만 어쩌고 아카데미에서 어쩌고 뭐 백작가 공작가 막내 아들 꼭 막내 아들이에요. 첫째랑 둘째는 뭐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막내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봐도 비슷한 웹툰이 너무 많고 실제로 내용 자체도 다 똑같아가지고 웹툰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웹툰에서 회귀, 빙의, 환생 이런 회빙환 트렌드가 확산된 이유는 뭐 어떤 특별한 문화 트렌드가 있어서예요? 이게 아까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랬지만 네. 일단 초기에 몇몇 작품이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발 작가들도 이런 거 하면 잘 팔리나 보다 러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작품을 만들기도 좀 편합니다. 웹툰 작가 입장에서. 사실 웹툰 작가 크게 일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아이디어 구상과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림만 그리는 웹툰 작가들도 많아요. 이게 요새 제작 대세로 자리매김한 노블 코믹스라는 트렌드가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웹툰 작가가 자체 기획한 오리지널 작품이 아니라 기존에 성공한 웹소설 IP를 활용해가지고 웹소설을 원작으로 웹툰화한 이런 컨텐츠 이런 거를 노블 코믹스라고 하는데 이게 아이디어를 짜낼 필요가 없으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노동 강도가 낮죠. 그리고 또 장점이 원작 팬층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 독자 확보도 쉽고요. 제작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빠르게 돈을 벌기에는 굉장히 유리해요. 웹소설을 원작으로 웹툰을 그리면요. 근데 문제는 웹소설에도 회빙한 작품이 다 인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웹툰도 그 트렌드를 따라가게 됐고요. 네. 콘진원에 따르면은 웹툰 중에서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 20%에서 30% 수준으로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인기 있는 주요 웹툰 작품 상위권에는 제가 볼 때 체감상 한 절반 이상이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회빙한 외에도 요새 양산형 판타지 로맨스나 무협, 스릴러 뭐 이런 게임물, 뭐 갑자기 게임 속에 떨어지는 게임물 이런 웹툰 장르가 많은데 결국 다 웹소설에서 파생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아까 플랫폼 독과점 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게 플랫폼이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웹툰 작가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플랫폼이 돈 될 만한 콘텐츠를 원하다 보니까 검증된 성공한 웹소설을 웹툰화해서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콘텐츠 다양성과 실험성이 저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대략 결말이 예상 가능한 어떤 비슷비슷한 웹툰에 질려서 떠나는 독자들이 좀 많나 봐요. 네. 그렇군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좀 쓱쓱 넘기는 사실 우리 뇌에는 좀 짧고 강한 자극을 주는 다른 컨텐츠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웹툰이 참 주요 장르였는데 요새는 경쟁 컨텐츠가 워낙 많습니다. 네.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영상 컨텐츠가 대표적이고요. 네. 실제로 제가 그 모바일 인덱스라는 플랫폼으로 분석해본 결과 네. 네이버 웹툰이랑 카카오 웹툰은 전년 동기 대비 이용 시간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랑 유튜브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컨텐츠를 감상하는 시간 자체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웹툰 볼 시간을 넷플릭스랑 유튜브가 뺏어간다. 특히 웹툰이랑 소비 패턴이 비슷한 숏폼 콘텐츠 이거는 플레이 시간이 짧고 그다음에 주로 틈새 시간에 감상하고 세로로 보잖아요. 숏폼 콘텐츠 이게 다 그렇죠. 웹툰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숏폼을 보다 보니까 웹툰 독자층이 숏폼으로 다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그렇고 웹툰의 그런 불법 복제 유통 이런 문제도 여전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국내 웹툰 시장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조 2천억 원 정도인데요. 무려 4,400억 원 이상이 불법 유통 피해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특히 웹툰은 컨텐츠별 단건 결제 방식이 많습니다. 뭐 한화를 대여하거나 소장하는데 3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불법 사이트로 빠지기가 쉽고 이러다 보니 작가 수익이 줄고 창작 생태계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최근에 몇몇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실형 선고를 받기는 했는데요. 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특히 이런 불법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두고 있고 부당이득도 이게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환수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데 웹툰 산업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넷플릭스 같은 이런 구독형 모델을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웹툰 업계랑 작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단권 결제가 꽤나 부담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만화책 한 권 빌려보면 100원, 200원 네. 이거는 한 권을 빌려봤는데 요새는 뭐 짧게 보면 몇십 초면 볼 만한 그거를 500원씩 내야 되고 봐야 된다. 이게 너무 비싸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네요. 이거를 구독으로 바꾸면은 독자 유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구독으로 하면은 불법 유통 문제도 좀 다소 해결된다고 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쇼폼에 밀린다고 했잖아요. 네. 업계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쇼폼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카카오 웹툰에서는 그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웹툰을 40초 분량으로 영상으로 요약하는 이런 슈퍼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 챗이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웹툰에서 인기 캐릭터 성격이랑 말투를 AI가 정교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독자들이 인기 주인공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이런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업계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정부도 뭐 2027년까지 웹툰 시장 4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네. 웹툰이 이제 시들지 말고 잘 부활을 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네요. 사실 K 웹툰이 네.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쉽지만. 답답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렌지 캐러멜의 아잉 듣고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뉴스에서 양산 얘기했었잖아요. 오경희 님께서 30대부터 양산을 쓰셨대요. 눈부신 게 싫은데 선글라스를 못 써서 양산을 쓰기 시작한 게 20년이 넘었는데 덕분에 피부 좋다는 말 많이 들으신대요. 아니 이런 귀한 꿀팁을 저도 오늘부터 양산 써가지고 피부 좋다는 얘기 나중에 들어보렵니다. 자, 김우연님께서는 우리 1교시에 또 웹툰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은 집에서 밥 먹을 때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지하철 안에서나 손에서 웹툰 보는 걸 놓지 못하네요. 중독일까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중독이 무섭기는 하죠. 다 한때일 거다 생각하고 기다려주는 수밖에는 없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걸어 다닐 때는 안전을 위해서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전진홍님께서는 아내분과 육아휴직 바통 터치 하셨대요. 육아휴직 1일차인데 두 아들 밥 챙겨주고 놀아주고 집안 정리하고 빨래 청소 설거지 하다 보니까 녹초가 돼서 지금 소파에 누워 계신데요. 아내의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 많이 느끼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집안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고됩니다. 이제 아이들 방학이라서 이 돌아서면 이 돌밥 시즌이 오는데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만큼이나 미국도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폭염으로 인해 아시아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것을 미국인들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SNS상에서 MZ세대들이 이것을 들고 있는 영상이 늘고 있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야외 활동 시 이것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퀴즈입니다. 강한 햇빛을 가리기 위해 쓰는 우산 모양의 도구로 우리나라에서도 남성들 역시 들기 시작한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퀴즈는요. 주관식입니다. 예, 주관식이에요. 굳이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오경희 님께서 피부 미인이 됐던 그 꿀팁 그 소개할 때 나왔던 단어죠. 네. 자, 비 올 땐 우산, 햇빛 가릴 땐 이요거.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년 전 뉴스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32년 전 여름 이맘때로 가보겠습니다. 1993년 7월 26일 조선일보 기사고요. 네. 제목은 주라기 공원 인기에 공룡 상품 잘 팔린다입니다. 주라기 공원 저도 어렸을 때 보고 좀 무서웠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경화가 개봉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군요. 이번에도 새로 개봉한 주라기 공원이 있던데 귀가 솔깃해지네요. 한번 내용 한번 만나볼까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천재성과 흥행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공룡 영화 주라기 공원이 잔혹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전국 20개 극장 동시 개봉이라는 물량 공세에 힘입어 개봉 일주일 만에 42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주라기 공원이 크게 히트한 이후 국내 문화시장에도 공룡 붐이 불고 있습니다. 공룡 마스코트가 들어간 티셔츠 등이 불티나게 팔린 데 이어 공룡을 소재로 한 문구와 그림책이 앞다퉈 나오고 있어 스필버그의 명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여 개 업체가 로열티를 내고 어린이 청소년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일부 기업은 캐릭터와 로고 사용권 목록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거금을 내놨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도 외국처럼 캐릭터 상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주라기 공원이 당시에도 세계적인 붐을 일으켰던 그런 작품이에요. 저도 이거 영화 보고 그 정글 탐험 모자 쓰고 찰흙으로 화석 만들어가지고 땅에 묻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인기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1993년에 우리나라 극장가를 주름 잡았던 영화가 두 편이 있는데요. 네. 국산 영화는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그리고 외산 영화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 두 영화가 같은 해에 나왔군요. 네, 뭐 지금처럼 관객 수가 전산으로 정확하게 집계되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서편제는 한국 영화 최초로 서울 관객 100만 명을 넘는 대기록을 쓰면서 전국적으로 판소리 열풍 불러일으켰습니다. 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뭐 이런 거 많았었죠. 그리고 주라기 공원은 서울 관객 106만 명을 동원해서 스필버그의 이름값을 입증했는데요. 서편제를 근소한 차로 제치고 그해 개봉작 중 흥행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컴퓨터 그래픽과 특수 효과를 도입해서 여러 나라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이고요. 일부 공룡은 로봇을 제작해 촬영했다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뭐 주라기 공원을 연결고리로 삼아서요. 공룡 얘기, 캐릭터 산업 얘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할리우드 최고의 감독이잖아요. 네. 1970년대부터 조스, E.T.,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걸 통해서 관객들한테 영화가 줄 수 있는 새로운 체험을 좀 하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죠. 네, 주라기 공원은 세계적으로 9억 달러가 넘는 흥행 성적을 냈습니다. 앞서 터미네이터나 로키, 슈퍼맨 등이 수립했던 기록을 모두 제친 것이었고 1997년 타이타닉이 이 기록을 깨기 전까지는 역사상 최고 흥행 영화로 기록이 됐던 작품입니다. 저도 주라기 공원 이거 처음에 나왔던 거 봤을 때 기억이 공룡이 갑자기 살아 돌아와가지고 와 하고 뛰어다니고 막 인간은 으악 하고 도망치던 그 기억은 확실한데 줄거리는 잘 생각이 안 나요. 대략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 주라기 공원이라는 동명의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고생물학자인 앨런 그랜트 박사와 팀원들이 공룡에 대해서 연구하던 도중에 복제 공룡을 모아서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공룡의 피를 빨았던 모기가 화석으로 굳어졌는데 여기서 공룡의 DNA를 분리해서 복제에 성공했다는 건데요. 초청을 받아서 도착한 코스타리카의 열대섬에는 진짜로 15종류의 공룡을 복원해 놓은 사파리가 나타납니다. 이 박사는 화석만 연구하다가 전율을 느끼면서 이 주라기 공원을 돌면서 공룡들을 구경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라기 공원의 비밀을 외부로 빼내려는 기술자의 조작으로 통제 시스템이 파괴가 되고요. 폭풍까지 불어닥치면서 이 여행이 악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공룡이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박사 일행이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아요. 아까 기사에서 잔혹성 논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동감하는 게 너무 무서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그런 공룡은 뭔가 귀엽고 친근한 그런 막 호이하는 둘리인데 막 계속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는 그런 애들이잖아요. 얼마나 잔인했길래 이런 논란이 나왔을까요? 사실 이 작품은 돈만 쫓는 현대과학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공룡이 사람을 공격할 때 잔혹한 장면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3세 이하 아동은 부모가 동반을 해야 된다 이런 등급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고교생 이상 관람가였어요. 근데 어떻게 또 본 국민 학생들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라기 공원 개봉 전에 제가 이제 영화 기자들이 쓴 리뷰를 좀 찾아봤는데 희망과 환상은 온데간데 없고 괴성을 강요한다 이런 식의 혹평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흥행 성적을 보면 관객들한테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라기 공원 지금 후속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주라기 월드 4 상영 중이죠? 네, 지금까지 32년 동안 7개 작품이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주라기 공원은 1993년에 이어서 97년,
2001년에 후속작이 나왔는데 좀 완성도 면에서는 1편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14년의 긴 휴식기를 갖고서 2015년에 스케일이 더 커진 주라기 월드로 돌아왔고요. 2018년, 2022년에 이어서 현재 상영 중인 네 번째 주라기 월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선 7월 2일에 개봉을 했는데 주말에 관객 수 200만 명 넘겼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그 왜 얼마 전에 주인공 그 스칼렛 요한슨이 또 영화 홍보차 한국에도 다녀갔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었더라? 10살 때 극장에서 주라기 공원 본 기억이 생생하다. 근데 어렸을 때 꿈이 현실이 됐다. 엄청 영광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스칼렛 요한슨이 나온 이번 작품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인간이 공룡의 공격에 맞섰다면 이번엔 인간이 공룡을 쫓는다는 설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주라기 월드 4가 북미에서 첫 주에 1억 6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흥행 성적을 올렸는데 이 주라기 팬덤이 아직 탄탄하다 이거를 좀 입증하는 것 같고요. 주연을 맡은 스칼렛 요한슨도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자신의 주연작들로 세계 누적 수익이 20조 원을 넘어갔다고 하는데 세계 최고의 흥행 수익 배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이들도 그렇고 무조건 공룡 시기를 거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룡은 어떻게 보면 세대를 초월한 흥행 아이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공룡이 기원전 6,600만 년경에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멸종된 지 한참 지난 지금도 남녀 모두 좋아하는 이런 고대 동물이죠. 지금까지 적지 않은 영화에서 공룡을 등장시켰습니다. 뭐 스타워즈 같은 시리즈는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주라기 같은 공룡 영화는 처음 봐도 이해하기 쉬운 구조다. 이런 게 강점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 1990년대는 사실 우리 영화가 지금처럼 좀 체계적인 산업으로 자리를 잡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편제가 그 당시에 저도 기억할 정도로 굉장히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라기 공원은 더 많은 관객을 동원했었는데 외국 영화의 어떤 공습이 충무로에는 조금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네, 1988년부터 외국 영화의 직접 배급이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미국의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들이 본격적으로 물량 공세를 폈고요. 우리 영화의 위기감이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99년에 그 쉴이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영화가 잘 나오지를 못했죠. 네, 주라기 공원이 대박을 터뜨리고 나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런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주라기 공원이 1년 동안 올린 흥행 수입이 자동차 150만 대를 수출해서 얻는 수익과 같다라는 건데요. 당시에 우리가 1년 동안 해외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64만 대 정도였다고 하니까 주라기 공원의 흥행 수입이 우리가 2년간 열심히 자동차를 판 이 규모를 넘어선다는 게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제조업을 뛰어넘어서 뭔가 고부가 가치 콘텐츠 산업을 좀 육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어린이 영화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것도 좀 짚어볼 포인트인데요. 93년 여름에 충무로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어린이 영화가 두 편 있었습니다. 하나는 참견은 노, 사랑은 오예. 하나는 키드캅. 이게 딱 제 또래까지만 기억을 하실 것 같은 제목인데 키드캅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제작비 지원까지 해준 영화였는데 흥행에 참패를 했고요. 둘 다 간판을 급하게 내려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뭐 영구와 땡치리 또 어른들은 몰라요 이런 히트작들이 간간히 나왔었는데 이후에는 뭐 후속 성공 사례는 나오지를 못했고요. 일본 만화나 할리우드 영화 이렇게 급속히 파고들면서 초등학생들의 취향도 완전히 좀 달라졌다는 평가 받았습니다. 그거 왜 있잖아요. 저는 그거 기억하는데 박성남님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주라기 공원에 도전하는 우리 토종 공룡 영화도 있잖아요. 심영래 감독의 티라노의 발톱. 맞습니다. 우리 박성남님께서 연도도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1994년에 주라기 공원 다음에 개봉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제작된 본격 공룡 영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흥행은 못했습니다. 서울 관객이 5천 명에 그쳤고요. 이후에 이제 심영래 씨가 괴수물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는 계기는 됐다고 합니다. 이 토종 공룡 영화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는 2012년에 나오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이라는 작품이 국산 3D 애니메이션 최초로 전국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용가리도 생각이 나네요. 아, 맞네요.
그 아까 기사에서 주라기 공원 흥행 당시에 관련 캐릭터 상품들도 인기를 누렸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떤 상품들이 있었어요? 네, 뭐 백화점이나 서점을 중심으로 영화 개봉 전부터 주라기 공원 관련 상품 모아놓고 마케팅 경쟁 치열했습니다. 원작 소설이 5,000원, 또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고친 소설이 4,000원을 했고요. 크레파스나 연필부터 가방까지 뭐 40여 종의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이때를 즈음해서 우리나라에도 캐릭터 상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네. 이런 흐름도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직접 배급을 통해서 한국 사업을 강화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사들은 이 콘텐츠 연계 산업이라고 해봤자 OST 음반이나 뭐 소설 정도에 그치고는 했는데 해외 영화사들은 국내 지사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권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부대 사업 면에서도 선진적인 구조를 보여줬던 겁니다. 주라기 공원에 앞서서 우리가 또 아까도 잠깐 제가 얘기하긴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공룡 캐릭터 아기 공룡 둘리 있잖아요. 네, 이 1983년 4월에 보물섬이라는 잡지에서 처음 연재가 됐고 87년에는 TV 애니메이션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후에 뭐 극장용으로도 제작이 됐는데요. 만화가 김수정 씨가 1995년에 둘리나라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후에 캐릭터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1년에 한 20억, 30억 정도 매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아기 공룡 둘리가 예전처럼 뭔가 보기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냥 네. 저는 라면 먹을 때 항상 마이콜 노래 부르긴 하거든요. 라면은 구공탄이 그거 있잖아요. 네. 근데 좀 롱런하는 상품으로 뭔가가 좀 발전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좀 있긴 해요. 그렇죠. 이 둘리의 스토리가 좀 노후화된 느낌도 있고 이제 더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존재감이 약해진 감이 있는데요. 좀 네.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미국과 일본에서는 유년기에 접한 캐릭터가 장수를 해서 중장년층이 돼서도 소비를 일으키는 사례가 흔합니다. 뭐 일본의 드래곤볼은 1984년에 나왔고 건담은 1979년에 출시됐는데요. 최근도 신작 애니나 굿즈가 나오면서 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즐기는 이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2년 전에 영화로 흥행했던 미국의 바비도 이 완구업체 마텔이 1959년에 만든 인형이 시초입니다. 둘리와 같은 캐릭터는 여러 채널로 소비는 됐지만 좀 장수하지는 못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둘리의 한을 풀어주는 이런 후배들이 좀 배출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뭐 저도 아이 키우면서 다 이제 아는데 이제는 뭐 뽀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요, 로보카 폴리, 아기상어, 티니핑 이런 수많은 토종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정말 K 캐릭터 전성시대다 할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이 토종 캐릭터 전성시대를 연 주인공은 아기 펭귄 뽀로로를 꼽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03년 TV로 선보인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주인공입니다. 이 뽀로로와 대통령을 합쳐서 뽀통령이라고 했을 정도로 네. 뭐 신드롬을 일으켰고요. 뭐 노는 게 제일 좋아. 이거 하면 애들이 벌떡 일어나는. 네. 이 다양한 캐릭터 상품도 출시가 됐는데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국내에서만 1조 2천억 원 정도 매출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요즘에 왜 티니핑도 전성시대잖아요. 뭐 말끝마다 핑핑 붙이잖아요. 우리 현우핑 어때요? 네. 열풍이?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 티니핑이 정말 뭐 인기가 대단한데요. 네. 2020년에 처음 방송된 TV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의 캐릭터들이 새로운 초통령입니다. 이 매년 새로운 시즌이 나오고 있는데 이 티니핑은 우주 어딘가에 있는 이모션 왕국의 마법 소녀 로미 공주가 지구로 흩어진 마음의 요정 티니핑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줄거리입니다. 이 특징은 주인공만 중심인 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가 존재하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시즌 1에서 45마리였는데요. 시즌 5에서 133마리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감정을 반영하듯이 캐릭터마다 사랑, 용기, 질투 이런 식으로 감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작년에 개봉한 영화도 있잖아요. 사랑의 핫추핑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어른 팬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유아용 시장의 정체를 좀 정체됐던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소비층을 최대한 넓히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완구뿐만 아니라 키즈 카페나 식음료, 뮤지컬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봄에는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레이싱 영상 만들기도 했고요. SM 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인 에스파와 하츠투하츠의 티니핑 세계관을 결합해서 콘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성인들이 구매하는 상품군으로도 타깃을 확장하는 건데 이 국내에는 장수하는 캐릭터 콘텐츠가 아직 없다 이런 지적들 참 많았는데 좀 깰 수 있을지를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거 관련해서 그래도 방금
방과후 목돈연구소니까 주식 시장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 뭐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말씀드린 캐릭터 기업 중에 티니핑을 제작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종목명이 SAMG 엔터인데요. 연초에 13,000원 하던 주가가 오늘 72,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6배 가까이 된 건데 와. 상반기 국내 상장사 중에 주가 상승률 1위였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이미 많이 아실 텐데요. 이 성장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아기상어를 만든 더 핑크퐁 컴퍼니라는 회사도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6년 만에 재도전인데 하반기쯤에 거래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좀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어서 공모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게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라기 공원에서 시작해서 집안을 거덜나게 하는 핑 얘기까지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들기 시작한 우산 모양의 도구가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바로 양산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2501님 그리고 우리 아들 박은우 양산 좀 쓰자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라고 보내주신 9150님 그리고 오늘 신발장 구석에서 잠자고 있는 양산 여러 개 꺼내서 폭염빛 보여주겠다고 해주신 4660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3660님께서 손님 세 분이 방송 들으시더니 참 진행 지루할 틈이 없다 하면서 특급 칭찬하시고 내리셨대요. 우후! 자, 어방목 주파수 고정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0579님께서는 어방목 듣고 대학생, 중학생 딸들에게 경제 얘기 전해주면 아이들이 와 엄마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더 너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영화 사랑의 핫쇼핑 OST네요. 윈터의 처음 본 순간 띄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